쌍둥이 적자가 났는데도 달러가 계속 강세예요. 당연히 적자가 나면 달러가 많이 이렇게 유출되니까 달러 약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강세를 보였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건 마가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독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예요. 기조인데 이제 거기에 이른바 트럼프류의 이른바 이제 포장과 각색을 한 거죠. 그게 정도가 심하냐 안 하는 정도의 차이뿐이죠.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마가 정책하고 1980년대 레건 정부의 레거노믹스하고가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레거노믹스하고 그 마가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크게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재정 적자 문제, 경상 적자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렇게 있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 적자, 경상 적자 속이 세 가지죠. 그러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레거노믹스는 뭘 주장했죠? 공급 경제학을 내세웠어요. 공급 경제학을 왜 내세웠냐? 그 당시에는 수요가 있다 이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가속화된다. 오일 쇼크로 인한 그 물가 폭등도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그것이 인플레를 가중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못하냐? 그러면 경쟁력이 이제 약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유럽 이런 자동차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처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진 이유가 뭐냐?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세금이 규제가 많고 세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그 세금을 대폭 기업 뭐 이렇게 감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경쟁력도 강화될 거다. 그거 이제 이른바 공급경제학의 여체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트럼프의 마가 정책에서는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뭘 말하나요?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첨단 그 기술 기업, 첨단 산업 기업은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아야 된다.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국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하면 그거 관세 때린다. 뭐 일본 뭐 도요타라든지 뭐 한국 뭐 이렇게 현기차라든지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어 미국에 수출을 하면은 관세 때려서 막는다. 막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레거노믹스나 마가가 똑같이 지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꼭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레거노믹스에서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어요. 정부가 경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마가 정책은 뭡니까? 정부 효율화성을 만들어서 연방 예산 지출을 줄이겠다.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상적자를 줄이겠다. 레거노믹스에서는 뭘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슈퍼 301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레고노믹스 불공정 거래 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른바 301조를 발동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미국한테 자동차 수출을 막 밀어붙이기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 시장이나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킨다. 그러니 우리가 손대기 전에 제재를 가기 전에 너네들이 자제해라. 자발적으로 이제 대미 수출을 좀 억제해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그런 것들을 해라. 근데 지금 그 트럼프의 마가 정책에서도 하는 건 뭡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팍 지금 때려놨죠. 그다음에 그 레거노믹스가 또 요구했던 게 농산품 시장 개방이었어요. 미국의 경쟁력 있는 게 농산품인데 그 곡물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미국산 농산품을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국 농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냥 확 막아놨다 이거예요. 그건 불공정 교육이다. 그래서 농산품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압력을 가해야 됐던 거. 지금 트럼프 정부도 똑같이 지금 이제 농산품 시장이나 소고기 시장이나 이런 걸 더욱더 개방을 해라고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불공정무역법 301조가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불공정 거래를 한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플라자 합의를 했었죠. 레이건 때. 플라자 합의를 가지고 환율을 확 뿌려쳤어요. 지금 트럼프 마가 정책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들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1980년대,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플라자 합의를 한 배경은 물론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유럽산 상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물밀듯이 돌아서 적자가 커졌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반발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수긍을 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서 수긍을 했냐라는 거예요. 달러가 단독 강세 보였어요. 단독 강세를 왜냐하면 쌍둥이 적자가 났는데도 달러가 계속 강세예요. 당연히 적자가 나면 달러가 많이 이렇게 유출되니까 달러 약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강세를 보였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인플레에 있어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이제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1970년대 말에. 폭등을 해서 거의 인플레가 막 20%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FRB 당시 볼커라는 사람이 의장이었는데 볼커 의장이 당시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FRB의 기준금리가 뭡니까? FF 금리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해서 FF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 기준금리를 막 20%까지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그러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은행이나 엄청나게 그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20%잖아요. 그런데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외국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오일머니, 그다음에 일본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가지고 재팬머니가 이제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환류 문제가 이렇게 핫한 이슈였어요.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경상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그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데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금리를 높게 하다 보니까 금리 차가 커져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달러가 이렇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평가 지나치게 그래서 말하자면 달러가 시장의 어떤 그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채 고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하는 방법은 FRB가 금리를 내리는 것과 그다음에 뭐 플라자 합의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그 환율이 조정이 되든가 아니면 플라자 합의 같은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 조정을 하든가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환율을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한 면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40%막 30% 40% 되는 플라자 합의에서 막 후려쳤거든요. 그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어떠냐 이거예요. 역시 또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 FRB가 금리를 확 올렸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올렸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가 높아요. 일본은 뭐 여전히 뭐 그 기준금리가 뭐 0%대고 한국은 뭐 이렇게 3%인가? 유럽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3%대로 내려가 있고 다른 나라들이 금리가 낮다 이거예요. 달러는 지금 4%대거든요. FRB 금리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그 경상수지 적자가 나도 이렇게 미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정부가 제2 플라자 합의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그 상호관세 막 25%막 때리고 발표하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미국에 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가 막 급락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급락하고 했는데 그 급락하고 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고 빠져나갔다. 외국 투자자들이나 뭐 펀드들이 달러를 팔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대대적으로 빠져나갔다. 물론 이제 뭐 일부 그 빠져나가서 뭐 금을 샀거나 뭐 했을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일본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지금 그 채권 보유액이 1조 2천억 달러인가 1조 3천억 달러인가 돼요. 근데 거기서 뭐 최근에 한 200억 달러를 팔아서 빼갔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일부 있어요. 외신들에. 생각을 해보세요. 1조 2천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00억 달러 빼간,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인데 200원 빼갔다 이거예요. 원발의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 주가나 이런 것들이 급락하고 달러가 푹 급락을 했냐는 제2 플라자 합의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증폭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달러에 1,500원 하는데 제2 플라자 합의가 1달러에 1,000원으로 후려쳤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500원만큼 손해가 나는 거 환차손이 나요. 지금 1달러를 팔면은 1,500원을 받는데 1달러에 이제 1,000원으로 후려친 후에 바꾸면은 1,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저렇게 때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환율도 치겠네? 그러면 환차손 피보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자.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냐는 거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독창적으로 막 질러대고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그 레거노믹스의 재판이고 그다음에 레거노믹스나 마가 정책이 똑같은 틀을 갖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한 거고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른바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의 어떤 그런 기조를 조금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립주의가 가미된 거고. 근데 이제 레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쌍둥이 적자라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거노믹스를 주장했지만 자기는 원래 또는 공화당은 원래 또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그 레건 대통령 때 이른바 나프타 창설을 했어요. 자유무역협정. 근데 이 나프타 창설은 경상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일환도 있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측면도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죠. 왜냐면 이제 멕시코, 캐나다까지를 아우러서 거기를 미국의 이제 경제권으로 확장하면은 일본이나 이렇게 유럽하고 유럽의 어떤 그 경쟁력에 임금이라든지 저임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에 좀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 미국 기업들이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것마저도 깨트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앞에서 보신 미국의 이 쌍둥이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다음에 또 뭐 제2, 제3의 공화당 정권이 등장을 하면 제2, 제3의 마가 정책이 또 레거노믹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지금 이런 그 트럼프 마가 정책이나 레거노믹스 이런 것들이 다시 제2, 제3의 그런 것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려면은 사실은 미국이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다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쪽이 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당적으로 그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에 합의를 해서 쌍둥이 적자를 해소를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다시 적자가 확대됐다가 공화당이 집권하면 다시 뭐 레거노믹스나 마간에 뭐 이런 그걸 또 되풀이한다. 근데 그걸 레거노믹스를 한다고 해서 또 마가 정책을 한다고 해서 쌍둥이 적자가 해소가 되느냐? 아니, 안 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떠들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실효성 면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보시면은 1980년대 레거노믹스를 했을 때 보시면은 그 재정 적자도 해소가 상당히 됐고 쌍둥이 경상 적자도 좀 해소가 된 것처럼 나타나죠. 이게 해소가 된 것은 1985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균형법이라는 걸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 적자 해소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때 부시 정부 아버지 부시가 집권을 하고 레이건 뒤에 그다음에 클린턴이 집권을 했을 때 초당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하고 슈퍼 301조 하고 미국의 농산품 수출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적자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경상주의 적자는 일시적이었지 그대로 바로 적자가 늘어났죠. 이른바 이제 굿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적자가 바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레거노믹스 때도 이렇게 실효성이 사실은 초당적 합의를 하지 않고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둥이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트럼프 일기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죠. 트럼프 일기 때는 거의 이제 효과가 없었고 지금 현재 마가 정책도 사실상 지금 거의 이제 뒤집기식으로 다 뒤집어져서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띄어가고 있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정권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트럼프 정권의 그 마가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적자 해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고, 어떻게 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글로벌 경제 트럼프 마가 정책과 전망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